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 멕시코 대상 고율 관세 압박에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시장에 안도감을 준 덕분입니다. 시장은 강경 발언에도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무역 협상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EU는 72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새로 발표하며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한편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불과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3% 넘게 오른 코스피는 신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 같은 정책 효과가 당분간 코스피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가 고급형 LFP 배터리 양산 체제 구축에 나섭니다. 얼티엄셀즈는 올해 말부터 라인 전환 작업에 돌입해 2027년 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고급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GM은 EV 주력 차종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힘이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2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5위 자산까지 이름을 올리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미국은 우크라를 지원하고 러시아한테는 50일 내로 휴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HBM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로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 3가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10월에 열리게 될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한국 브랜드 중에서 메디큐브가 1위를 등극했다라고 하는데요. APR이 이에 따라서 주가의 수혜를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트리밍 전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시청 시간 1위가 유튜브이고요. 2위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 ESPN을 다 합쳤을 때 디즈니는 고작 5%에 불과한다라고 합니다. 플랫폼 사이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시청 시간에 대해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될까요? 스트리밍의 목표는 이제 구독자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구독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제 머무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류 시간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서로가 이제 제작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유튜브는 구독자가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고 조회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서로 이제 제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가 이제 경쟁하는 방식이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평균 TV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방식은 미국인의 경우 이제 7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470만 명입니다. 다만 이제 프라임 타임은 서로 비슷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 유튜브는 1,100만 명이고요. 넷플릭스는 1,070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CEO인 테드 서더랜드는 유튜브를 마이너리그라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즉 이군이그라고 비교하면서 유튜브에게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제대로 할 준비가 되면 우리에게 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이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튜브 CEO 닐 모아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곳이라면서 누구도 그 시간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넷플릭스, 애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관객이 왕이라는 시대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서로 시간 뺏기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무면 이게 광고 수익이 되고 구독 유지가 되면서 콘텐츠가 이제 수천이 되면서 알고리즘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플랫폼 성장하고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결국 넷플릭스 하루 1시간을 쓰게 되면 사용자 유튜브가 오게 되면 결국 이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 경쟁이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플랫폼들 사이에서도 사용자들이 플랫폼 안에 얼마나 머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체들 사이에서는 어떤 점을 강점으로 해서 앞으로 사용자들의 시간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까요? 서로 이제 경쟁이 좀 다릅니다. 서로 플랫폼이 좀 다르고요. 점유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보시면 이제 서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TV가 12.5%를 차지하고 넷플릭스가 7.5%를 차지하는데 서로가 이제 프라임 시간대는 서로 비슷합니다. 약간 요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왜 차이가 좀 나냐고 생각하면 낮에는 유튜브를 짧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많이 틀어놓는 시간대고 넷플릭스는 프라임 시간대가 서로가 다른데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잘 되려면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해야 될 일은 TV를 보기 좋은 시간대에 더 많이 만들고 좋은 유튜브를 많이 키우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광고를 더 많이 파는 구조로 발전을 시켜야지 이제 발전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넷플릭스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긴 영상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보다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뭐 유튜버들 마이너리그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들을 좀 더 많이 키우면서 이분들과 많이 협업을 해야 되고 이분들과 많이 하면서 인기 콘텐츠를 만들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정말 중요한데 라이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이제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실시간 방송을 도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도전을 많이 해야 되고 유튜브는 많이 보게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오래 보기 이런 부분을 서로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둘 다 시청자들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상화폐 은행업 진출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크립토 위크를 보내고 있고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 3가지가 하원을 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금융권, 전통 금융이나 제도권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가상화폐, 은행업 진출 러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리플이죠. 이제 리플과 서클, 비트고가 이제 빅3인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통화 감독이죠. OCC에 이제 어쨌든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면허는 대출이나 예금과 다를 수 없지만 자산 보관이나 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과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리플의 이제 브레이든 갈링하우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장 CEO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클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다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법이죠. 가상화폐 3법 통과 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뭐 클레이트 법안이라든가 뭐 CBDC라는 법안이니까 감시 법안이죠. 이번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의미를 두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자신 있게 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행들, 가상화폐 은행들에 대해서 은행 면허를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할까 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면허가 생기면 고객 돈을 직접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회사에서 직접 금융회사로 바뀐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은행이 없으면 계좌도 결제도 송금도 직접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은행 가상화폐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정부 규제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너네는 어쨌든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야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무시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무시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금융기관이 대접을 받게 되면 큰 보호막이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제기관도 함부로 못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뭐 갈링하우스 CEO는 그동안 상당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 면허가 되면 어쨌든 국가가 인정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점에서 안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진짜 달러처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달러를 담보로 묶어두고 발행하는 구조라는 생각이 돼서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인이 진짜 달러처럼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인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은행이 두면 어쨌든 금융계와 정치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되고 이제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어쨌든 은행업이 되려고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서 어쨌든 코인만 만들던 회사가 어쨌든 진짜 은행이 되면 돈도 직접 다루게 되고 규제에서 보호되고 정치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려고 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립토 위크를 맞이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제도권화로 만들게 된다면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권화돼서 전통 금융 안에 포함이 좀 되게 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은행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점포도 없어 금융이체도 되고 편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수수료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고 돈의 자체 개념도 상당히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이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NFT 디지털 자산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월급도 어쨌든 디지털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갈 생각도 없게 되고 개인 정보도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은 생각하고 개인 정보 유출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관리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지만 염려할 점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예금자 보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5천만 원까지 이제 9월 되면 1억까지 이제 보호가 되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코인은행이 망하면 우리 돈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해킹이 훨씬 더 취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해킹이 3조 원 이상 되는데 중앙은행이 막기 힘든 보안 이런 구조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은행장이라든가 이사회 등이 명확한 법적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고 누가 내 돈을 책임지는지 모르는 진짜 은행이 아닌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쨌든 힘들게 되고요. 불안전한 가격이 됩니다. 디지털론이 많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없어지고 사고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통제가 불가능한 게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 때 대응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안 좋은 어쨌든 악기능이나 안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법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크립토 위크를 맞이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전통 금융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XAI 투자 투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XAI에 관련한 투자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머스크가 XAI 투자 여부를 테슬라 주주들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투자를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스타링크에서 일단은 20억 달러를 투자받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XAI를 투자 여부를 묻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말씀 요약드리면 이런 겁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XAI에게 쓸 현금이 부족하고 돈은 받고 싶지만 지배권을 절대 안 내주겠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아주 뭐 머스크스럽게 아주 우아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제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XAI에는 돈이 많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이제 AI 쪽에는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XAI는 아직 이제 수익을 못 내는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라든가 연구 인력이라든가 모델 훈련이라든가 데이터 구매 등의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어쨌든 VC라든가 돈을 안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IPO도 안 하고 싶은 거고 외부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중동 투자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권에 대해서 간섭을 안 받고 싶은 거죠. 지금은 돈이 막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현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 돈이나 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지배권이나 통제권을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 때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샘 알트건에게 이제 주도권을 뺏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XAI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고 이사회가 자기 측근을 하고 싶은 거니까 돈도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절대 이제 내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제 가능한 돈만 받고 싶다 보니까 일단은 스타링크에서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X에서 받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테슬라 주주에게 받고 싶으니까 스페이스X에서 먼저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주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건데 왜냐하면 테슬라 X는 이사회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판을 키우되 내 권력은 1도 내주지 않는 권력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요. 요 부분을 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싶은 거니까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닌 XAI에 더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 속에서 AI로 전환하려는 시도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XAI에 대해서 돈 투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잇따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돈은 쓰기 싫고 지배권은 꼭 키우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가게로 따지면 이런 거야. 지금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 투자를 돈을 좀 받으면 지분 좀 주세요. 경영 간섭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른 가게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 쓰다가 남의 간섭을 갚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자로 하면 이제 테슬라까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도 이렇게 위험한 구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상 두주 투표라는 이 투표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좀 힘들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엇갈리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XAI와 관련한 투자 포인트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젠슨 황, US 차이나 AI 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최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AI 칩 수출 통제에 대해서 규제만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CNN 인터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AI를 지금 상당수가 많이 이제 팔고 있습니다. 칩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이 엔비디아의 상당수를 팔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중국에 이제 어쨌든 방중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부는 이제 중국이 AI 칩을 못 쓰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국에 대해서 젠슨왕은 그렇게 해서는 미국이 AI에 앞서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중국에도 약간 어쨌든 호의적인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막는다고 해서 중국이 못 만드는 게 아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체 기술을 갖고 있고 칩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막으면 중국은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게 더 집중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막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독립심만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웨이가 그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파일을 좀 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 주도로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미국 관리 하에 두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 안에 두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짜 리더십은 기술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AI의 리더가 되려면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우리 칩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리 기술을 배우고 우리 칩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막으면 미국 기술은 점점 고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동남아, 중동이 자기끼리 판을 짜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이미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되려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엔비디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정부가 AI 칩 수출을 막으면 매출이 빠르게 줄고 경쟁사에게 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 CEO는 규제는 정부가 어쨌든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하면 미국 기업이 손해다. 자기가 손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중국이 칩을 안 팔면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이 점점 더 뒤처질 수 없고 그 자리를 어쨌든 중국이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13% 정도고요. 우회하는 통로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 정도로 집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을 포기할 수만은 없는 시장이기도 하긴 하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이 칩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AI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뺏지 않을까, AI가 이제 들어오면 많은 걸 뺏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약간 생각의 전환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바뀐다고 이제 체인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접 문서를 어쨌든 정리하고 쓰게 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의 많은 부분을 AI가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비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검토하거나 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거고 단순 노동을 AI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AI가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 윗단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엔비디아 이제 CEO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사람들은 질문을 더 잘 던지고 AI가 준 답을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아이디어를 계속하는 한 사람의 일도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더 지금 일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I 때문에 일자리를 사라지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 네 그러면서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활용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5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살펴보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DC 리부트 프로젝트의 첫 타자인 슈퍼맨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개봉 첫 주말 동안 기대치에 충족하는 성적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DC 영화들이 계속 약간 망했다라고 올해 이제 상당히 이제 흥행에 실패했었는데 슈퍼맨이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첫 주말에 2,200만 달러,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1억 넘은 영화가 1억 달러 넘은 영화가 3편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주말에 요 영화가 이제 승행을 했고요. 해외에서 이제 총 수익은 2억 1,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화가 DC 세계관에서 완전 새로운 첫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슈퍼맨이 잘 돼서 DC가 새로 이제 성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흥행만 성공한 게 아니고요. 평점도 관객들도 이제 슈퍼맨이 더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평가들도 8점대 이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이제 영화를 좀 살펴보면요. DC 영화가,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의 영화가 마블에 비해서 사실 흥행과 평가 모두 좀 고전하는 경향이 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슈퍼맨은 유독 또 성공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다고 DC 전체를 맡았는데 제임스 건 감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슈퍼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제임스 건 감독이 전체를 이제 리부트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썼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민자 이슈 같은 논란의 거리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케어젠이 29.89% 상승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한국화장품 19%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애경산업과 파미셀도 나란히 11%대 오름세 보였고요. 삼성화재도 10%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S&D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4%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에르코스도 8%대 낙폭 그렸습니다. LG CNS 그리고 아톤, 한미 반도체까지 모두 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케어젠부터 살펴볼 거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케어젠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했던 배경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어제 케어젠은 멕시코 제약사인 IFA 셀틱스와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제품은 코글루타이드라는 먹는 체중 감량용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비만이나 당뇨 치료에 쓰이는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동안 주사제로만 쓰이던 성분을 경구형, 즉 먹는 형태로 바꿨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 제품은 앞서 레바논 보건당국으로부터 정식 건강기능식품 등록도 받았습니다. GLP-1 계열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과면에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체지방 중심으로 체중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육 손실은 없이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임상 결과는 이달 29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번 계약을 맺은 IFA 셀틱스는 멕시코 전역에 85개 브랜드 그리고 240개 제품을 유통하는 제약사입니다. 비만율이 높은 멕시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GLP-1 계열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처음으로 좀 등록이 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멕시코 외에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케어젠은 이미 레바논에서도 공급을 본격화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GLP-1 기반으로 만들었던 이 혈당 조절용 제품 프로지스테롤 또 이제 레바논에서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미국 FDA에는 신규 식이원료 등록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요. 유럽 진출을 위한 임상도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와 에콰도르 등에서도 등록을 마치고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약품에 가까운 기능성 건기식을 글로벌 시장에 상업화하는 건 드문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한눈에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프리마켓에서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D&D 파마텍이 있죠. 이쪽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메세라랑 기술 수출 이슈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7.2%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삼성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여기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 배경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보험주가 좀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보험사들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주식수가 줄고 주당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배당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면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 기대감에 어제는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하나손해보험까지 보험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요. 증권가에서는 가치주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섹터마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잘 갔었던 뭐 증권이나 은행 이런 종목들에서 시선이 조금 보험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화재가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화재는 우선 단순한 보험사를 넘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오는 17일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1, 2심 모두 무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 무죄가 확정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 이상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핵심 계열사들이 먼저 반응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상법 개정 이슈 플러스 지금 삼성은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같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더 쏠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물산 쪽도 같이 흐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0.49%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화재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APR 보겠습니다. 이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주가 잘 갔었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APR은 종가 기준으로 17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주 전반의 기대감이 퍼졌고요. 특히 APR은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AGR이라는 미용기기를 앞세워서 미국과 일본, 중동 등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돼 왔기 때문에 한한령 완화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어제는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더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한국 화장품이죠.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도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라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는데 전체 다 해보니까 YY 대비해서 한 3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위, 그러니까 소비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1위 브랜드가 메디큐브였다고 합니다. 메디큐브가 지금 APR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APR은 또 단독 호재도 추가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중간 배당 실시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APR은 지난 11일, 이달 28일을 기준일로 해서 중간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현금 배당이 아니라 자본 준비금을 줄이고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한 뒤 배당하는 이른바 감액 배당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 방식은 전액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이번 방식은 세금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APR은 상장 이후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도 해오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중간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주주 가치 제고에 힘을 쏟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시장에 퍼졌고요. APR 주가는 올해 초 5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7만 원을 넘기면서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LG 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등 K-뷰티 대표 기업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방한 이슈 그리고 플러스 중간 배당 발표라는 호재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 드립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정도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하락했던 종목 살펴볼 거고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HBM 장비 관련해서 독점 프리미엄이 하나 비전,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 때문에 깨지게 되면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하락했던 배경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한미반도체가 좀 낙폭을 키웠던 이유로는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를 좀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기술력도 또 점유율도 앞서 있는 대표 기업인데요. 여기에 LG전자라는 대형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LG전자 생산 기술원이 주도해서 HBM 전용 장비를 본격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존의 열 압착 방식보다 더 얇고 발열도 적은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장비라는 점도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삼성전자가 연내 양산할 HBM4나 SK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HBM4E 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이르면 2028년쯤에 상용화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예전보다 낮아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까지 착공을 하면서 HBM 수혜 기대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장에서는 큰 폭으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독점 프리미엄이 처음엔 하나 세미텍 때문에 깨질 뻔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LG전자까지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은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하나세미텍이나 세메스처럼 다른 기업들도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지금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나 기술력 측면에서 LG전자와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게다가 LG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패키징이나 검사 장비도 소규모나마 좀 공급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출이 단발성 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와 산학협력도 병행을 하면서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위치를 지키기는 어렵겠다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기 주가 움직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 변화와도 연결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LG전자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하락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0.1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0.33% 강보합,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하나 세미텍 비상장이니까 하나 비전으로 대신 살펴보면요. 0.37% 모두 이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한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업황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바닥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계속해서 실적 부진 때문인지 주가가 좀 잘 못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제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하락 배경 살펴볼까요? 네, 어제 롯데케미칼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실적에 대한 우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불거진 점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하나투자증권이 어제 롯데케미칼의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2,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보다 무려 50% 가까이 더 큰 적자 규모인데요. 정기 보수로 가동을 멈춘 기간이 길었던 데다가 제품 가격도 약세를 보였고요. 또 환율이 내려가면서 수출 채산성도 나빠졌고 운임 같은 고정비는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기초유분 부문에서만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자회사도 정기보수 여파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사장단 회의를 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회의가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열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도 길고 논의 범위도 꽤 넓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화학 부문, 특히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구조조정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습니다. 일부 설비 통합 운영이라든지 장기 비가동 검토, 심지어는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도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더 커졌다고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네,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아직까지 부진세를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었던 대형 석유화학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롯데케미칼이 최근 약 5조 원을 투입한 인도네시아 대형 석유화학단지를 본격 가동했다라는 소식도 최근 전해지긴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시점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자국 내 생산 설비를 무섭게 늘리면서 공급 과잉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신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나 투자 회수 속도 면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타이탄이라는 계열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이미 8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증시에서는 주가가 1년 새에 60% 넘게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회사가 대규모 공장의 절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롯데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해외 사업 확대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업황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성장 모멘텀보다는 재무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어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지금 0.73%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사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들 나오는 대로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100% 고유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좀 좋았습니다. 그래도 희비는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힘은 빠지지 않은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정책 수혜주들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장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힘 자체는 좀 빠지지 않은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좀 정책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힘을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업종별로는 호실적을 기록할 만한 그런 섹터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수출액이 품목별로 15개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액이 좀 긍정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섹터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어제 시장을 좀 주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소비 관련해서 그리고 호실적을 기록한 업종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의무화라든지 지주사라든지 금융 그리고 뭐 증권 이런 쪽을 좀 보험이라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올 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까지 지금 수급 받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휴전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0% 고율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 만약에 고율 관세를 이렇게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멕시코랑 그리고 브라질 50%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러시아까지 50일 이내에 협상이 없으면은 100% 정도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같은 배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휴전에 대해서 협상을 빨리 지속적으로 단행해라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100% 정도 부과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재건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건설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개선되고 있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시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0.67%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0.1%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한국에서도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려 있습니다.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쌀이나 소고기 같은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소고기 같은 그런 제품의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아예 시선을 돌려서 관세 협상 카드로 인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전략도 세워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라든지 조선도 지금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네. 이제 소고기 같은 것도 2003년도에 미국산 소고기를 품목을 수입해서 중단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광우병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2008년도에 30개월 미만은 다시 품목을 걷어들이기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걸 좀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농산물 쪽의 여왕구 본부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세 협상 카드로 들고 나갈 그럴 계획이라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련주로서는 미트박스가 소고기 유통 관련주로서 엮여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쌀도 일본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역시 쌀 관련주들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뭐 이지홀딩스 그런 쪽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소고기 관련해서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니까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 전에 또 체크해 볼 만한 것이 이 간밤에 메타에서는 또 AI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7시 방송에서 이렇게 메타 관련된 종목들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AI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이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I 경쟁력 이렇게 지금 더 심해질수록 같이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구글과 아마존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간밤에 메타 CEO인 저커버그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역시 에너지 관련주, 원전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주 혹은 전력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장에서도 한국전력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역시 나날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X 일렉트릭 역시 지금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일렉트릭 역시 6% 정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전력이라든지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돼서 전력 테마주들 지금 계속해서 또 수급을 받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원전주 관련해서도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3% 상승하면서 지나갈 것으로 포착이 되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 출발까지 계속해서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굉장히 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주인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주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승 랠리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어닝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품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호실적을 분기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화장품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조 정도를 발표를 하면서 3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주 관련해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대비해서 또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도 알려주셨고 실적 시즌 맞이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화장품주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월 15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출발은 좀 혼조세였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100%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불확실성한 이 소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2%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3,200포인트가 지금 깨진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8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만큼 반도체 투톱에 대한 흐름도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0.3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또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부를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 금융주 어제는 보험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관련해서는 좀 시세 받아갔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4% 하락하면서 11만 6,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스닥에서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0.48%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더 강하게 하락하고 있네요. 1% 가까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제약 관련해서는 요즘 시세를 받아갔다가 다시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0.39% 하락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지금까지도 이 시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펩트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클래시스 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이 보합권에서 좀 등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외국인에서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조차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양시장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아침 시작에서는 힘이 강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장 초반 지금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CPI나 PPI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5일선을 지금 상회하면서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밑꼬리가 출현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간밤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만큼 미 3대 지수 증시를 끌어올린 만큼이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밑꼬리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장 전에 브리핑을 한 만큼 장 전에 브리핑했던 전력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 12만
12만 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눈에 띄게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56% 정도로 올라간 만큼 제약 바이오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D&D 파마텍이 11%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던 화장품주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매출도 많이 늘었고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지금 이 주가의 탄력성을 좀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액 발표가 한 2번 정도 발표가 됩니다. 네. 월 초에 1일부터 5일까지가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7월 21일쯤에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1일 전까지는 잠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되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전일 좀 탄력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시진핑이 오는 10월 달에 한국을 방한한다는 그런 소식 역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극대화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출액 발표가 잠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상방이라든지 하방이라든지 변동성을 좀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치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숫자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한한령 관련해서도 지금 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안에서 소비 유통주들도 같이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면세점이라든지 관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이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7월 21일 날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아직 받은 것도 아니죠. 받고 나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뭐 이마트라든지 혹은 삼성카드도 요즘에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 역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이 받게 되면 하반기에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소비 관련주 혹은 뭐 지역 화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관련주들, 지금 지역 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소비 관련된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또 이제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타일 플라스틱입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 도 지금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좀 이 점은 단기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타일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부가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네. 뭐 북극항로라든지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8일 날 또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발언이 나올까 그 여부를 좀 촉각을 좀 곤두세워서 관련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면서 토론회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현명해 보이시고요. 더불어서 정책 관련주 위주로 탄력을 받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탈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니까요. 지금 이 타점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런 태양광 관련돼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셨었는데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같이 덩달아서 생각을 해봐도 되는지 이쪽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솔루션이 오늘 뭐 약보합권으로 네. 접어든 그런 모습이지만은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저점은 아직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5월 말부터 저점이 28,000원대였죠. 28,000원에서 3만 원대, 최근에는 32,000원대. 저점이 지속적으로 2,000원대기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역시 AI에 이어서 재생에너지 역시 투자를 확대할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솔루션 말고도 OCI 홀딩스 역시 7월 11일이죠. 13% 정도 급등 시세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는 그래도 하나솔루션, 이 친환경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역시나 또 계속해서 스탠스 취해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또 이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비트코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가 또 계속 경신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소폭 지금 시간에서는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같이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에서도 이번 주가 또 크립토 위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자산 혁신법 발의가 9월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시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된 만큼 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에 법안이 한 4건 정도가 있죠. 가상화폐 맞아요.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반등을 다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8월 달쯤에는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 통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꺾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뭐 7월 10일 정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에서 3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은 수익으로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여부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세들은 오늘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련된 법안들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돌아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좀 아무래도 숫자를 또 확인하고 세론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포인트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관세 여파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면은 네. CPI라든지 PPI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민생 지원을 받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이루어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런 쪽 소비 쪽이라든지 혹은 뭐 카드사라든지 지역 카페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전력 쪽들이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토크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플러스 14%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실적 시즌이만큼 계속해서 우려감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으니까요. 함께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드가 13%,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재는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 코스닥은 800선 넘어서면서 801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소폭 올랐습니다. 1382원 80전까지 한 80원대 수준에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현물 쪽에서도 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나는데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쉬어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나서 봤더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네. 기존의 강자들이 다시 그 빈자리를 돌아오는. 좀 차지하는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수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뭐 밀림이 사실 이제 기간이 크게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4일 만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격수렴 없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가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성적표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다는 점, 관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국내 자동차 업종들이 사실 관세 리스크는 생각보다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고 일단 2분기 성적표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기존의 상법 개정에서 많이 부각을 나타냈던 뭐 금융주라든가 이 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 기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서 뭐 소테마로 분류가 됐던 탈플라스틱이라든가 네. 일부 종목들이 이런 이 일부 조정을 틈새로 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 소부장 업종들도 신고가 랠리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수에서는 일단 중소형주를 비롯해서 좀 대형주 쪽 위주로서 반등을 보였다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이 소외주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높여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은 작은 테마들 위주로 쉬어가는 틈을 타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탈플라스틱이 어제 이어서도 사실 오늘도 큰 폭으로 섹터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로 상위 쪽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원자력 쪽에서도 플러스권 나타나는 종목들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SK하이닉스는 오늘 1위 종목으로 외국인 쪽에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반대로 1위 종목 매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봤을 땐 좀 시선이 다르네요. 기관 순매도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무려 1위 종목으로 현재 자리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잘 갔던 아모레퍼시픽도 확인 좀 되고 있고요. 생명 같은 보험 쪽도 최근에 좀 강세 보이고 있어서 점검은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잠깐 볼게요. 30만 원에 대한 안착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구간처럼 보이기는 해서요.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는 왔다는 듯한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많이 보여서 이 정도면 목에 찬 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번은 끊어갈 구간에 왔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 레포트들이 좀 그렇게 30만 원 맞아요. 근처에서는 이미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쉬어가야 구간 좀 된다. 필요하다라고 레포트가 나왔다는 점. 이제 일단 상대적으로 의외로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에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TP를 주는 CT가 제일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HBM 시장에서의 이제 유의미한 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동기화되는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신고가 연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저는 열어놓고 지켜보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 24일이죠.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남아 있는데 삼성이 한동안에 HBM의 이 샘플 공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쏟아냈지만은 주가 부양에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 폴더블에 대한 출시 저도 이제 가서 뭐 많이 이제 검토를 해봤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력이 탑재가 많이 됐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건 그나마 두께인데 저는 매출에 대한 성장은 이번에 괄목할 만한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역할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동등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계속해서 유지되되 삼성전자도 같이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핵심은 HBM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성장 동력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조금 더 한 표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잘 가면 SK하이닉스는 같이 동조화돼서 잘 갈 경향이 높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좀 바라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번 더 이번 주 내내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조금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가 코멘트를 보니까 지수 상승의 마지막 퍼즐은 자동차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소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일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좀 생겼을까요? 그 전에는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뭐 모비스, 이제 글로비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맞췄는데 언제까지 뭐 상속세와 관련돼서 이슈들 계속 현대차를 이 지금 가격에서 묶어둘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이렇게 저평가된 대형주가 있나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의문점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이 본부장이 지금 품목관세 인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고 네. 트럼프도 관세에 대해서 사실 줄여줄 만한 여지를 계속 한국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이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저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나 기아나 배당에 대한 주주환원책에 대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쪽이 뭐 금융주 쪽도 맞지만은 저는 이제 자동차 쪽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 대형주 쪽에서 이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근에 이제 지수사 쪽에서 싼 업종들은 충분히 공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타코식 랠리가 미국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같이 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일단은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 쪽도 같이 보면 한 1.9%, 2%대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어제 또 반등이 살짝 나와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먼저 열어보면요. 보험 준비되어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죠. 상법 개정안 이슈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증권이나 지주사에서 이번에는 보험까지 약간 섹터의 확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크립토 위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전통 금융시장 쪽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 뉴스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디지털 자산 혁신법 발의가 살짝 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원래 이제 이견이 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아직 조율이 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9월 정도로 연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전력 설비랑 전선 준비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AI랑 에너지 투자에 7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클로나 뉴스케일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시현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AI나 에너지 행사 관련해서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서 같이 추가적으로 일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대 강세 보이면서 올라오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상위에서 담아가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테마인 보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섹터가 조금씩 확장되는 듯한 느낌도 살짝 좀 들기는 합니다. 이번엔 보험 쪽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많이 쉬었고요. 뭐 최근에 올라간 폭이 그래도 크지만 상당 부분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는데 이제 핵심이 저거잖아요. 이제 자사주에 대한 소각. 그쵸.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 자사주 비중이 그래도 평균보다 상위 한 13% 정도의 이 평균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에 그래도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PBR로 봤을 때 뭐 자산이라든가 일부 이 순자산의 비중이 뭐 주가보다 좀 쌉니다. 0.4배 정도 수준의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하나 손해보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와중에서 그래도 보험주 중에서 저는 안정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좀 가치가 생기는 종목을 한 가지 뽑자면 그래도 삼성생명 쪽으로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전자지분 한 8%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소각에 굉장히 진심으로 포지션 이벤트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다면 삼성생명 그 위에 상단이었던 뭐 물산까지도 어제 급등 랠리를 맞아요.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슈, 아까 이재용 회장의 그런 이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은 양쪽의 날개를 좀 더 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그래도 삼성생명 쪽에 포지션을 조금 더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험주 쪽은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손이 잘 못 가는 맞아. 종목이라서 그래도 본다면 삼성생명은 그래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래도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7일 이제 사법 리스크 만약에 해소가 되게 된다면 그때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시연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본다면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 이슈도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다면은 이 지준율이라고 하는 비중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래도 핵심 자산이 좀 풍부한 이 하나생명 뭐 하나손해보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재무구조 좋은 종목들에서 포커싱 맞춘다면 네.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렇게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약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삼성 관련 지배구조 이슈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순환매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긍정적인 면 거기에 따라서 지분 구조로 본다면 뭐 삼성물산도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따라서 삼성생명까지도 이런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 쪽에서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손해보험 쪽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서 살펴볼게요. 사실 어제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외국계 그 리포트가 나왔었죠. 일단은 매도로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지가 정부 쪽에서 느껴지고 있으니까 결국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문제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미 2배, 3배가량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피로감이 사실 뭐 이벤트적인 요소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외국계에서 나왔던 이런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사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좀 땡겨왔다는 점을 우려감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카카오페이는 지금 특허 출원을 한 20개 이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지금 정해졌다. 네. 그것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그것이 가장 유리한 게 카카오잖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이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1대1로 이제 자산에 대한 그런 그 담보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의 자산에 대한 축적 그런 것이 카카오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마련이 될 거고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법제화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은행주 중심으로 아니면 피지사 중심으로서 포커싱이 맞춘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지금 오늘도 좀 하락폭이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3일 연속. 맞아요. 당장에 이런 내려가는 칼날을 뭐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네. 바닥권이 이번 주에는 한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에 대해서 한번 지지력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서는 일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뭐 없으신 분들은 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내려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외국계 리포트 나왔었던 TP가 42,000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67,600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P보다도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럼 지지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 됐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계 TP를 그렇게 크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뭐 하이닉스도 과거에도 그래 왔었고 그거보다는 수급적인 역할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7월 10일부터 외국계하고 기관하고 양매도 흐름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 역할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게 아마 저점의 구간이 아닐까. 여기서 TP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력이 어느 구간이다. 이거는 사실 네. 굉장히 모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수급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면 그 네. 정도 라인대를 지지를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요. 핵심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이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방금 봤던 뭐 카카오페이도 있었고 NHN, KCP까지 등등 전부 다 핵심 플레이어라고 하니까 사실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진짜 강자는 어디라고 좀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운용사에서 ETF를 좀 만들어서 압축되는 종목을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좀 쉬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시일이 좀 많이 걸려요. ETF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부터 금감원 허가까지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근 들어서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 가운데에서 가맹점 수가 좀 많은 뭐 다날이라든가 가맹점수. 그리고 기존의 송금이라든가 결제, 보안까지 플랫폼이 완전하게 구축이 돼 있는 이제 피지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면은 네. 제주은행도 있을 거고 은행주와 연관돼서 한번더 튀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차별화 전력이 나왔을 때 배제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줄 건데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듯이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 쿠콘이라든가 뭐 아톤이라든가 기존의 은행권에서 밸류체인의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가맹 점수가 많고 송금 결제 보안까지 아직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피지사들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최근에 한번 튀었었던 제주은행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종목에 관심 종목으로 함께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력 설비랑 전선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중공업을 한번 볼까 봐요. 어제 이제 황제주 등극을 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돌아섰네요. 지금 0.69% 상승하면서 10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차트를 돌려보니까 이 차트 또한 정말 예쁘게 잘 5일선 타면서 올라온 차트여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전력기기 종목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기존의 강자로 여겼던 산일전기도 상승폭의 룸이 많이 남아 있고 이 효성중공업이 좀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유럽향 다양하게 이제 투자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졌고. 근데 100만 원을 돌파한다? 뭐 삼양식품도 100만 원 돌파하고 140만 원까지도 갔지만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효성중공업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은 멀티플 계산했을 때 일단 이 포워드로 뭐 한 30배 정도 구간에서는 그렇게 비싸다는 영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싼 전기 이 배선주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재룡전기도 1분기 경쟁사들 실적 때문에 일부 이연이 된 이 매출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재룡전기도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은 쪽들, 그다음에 제일일렉트릭도 오늘 10%대 상승하지만은 그래도 멀티플이 효성중공업보다 좀 싼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보되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남아있다. 근데 전력기기도 충분히 저는 쉼 구간을 좀 오래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높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2%대 강세인데 LS 일렉트릭이 오늘 교보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점을 본다면 배전에 대한 사이클의 본격화 시점이다. 거기서 뭐 탑픽은 LS 일렉트릭이다. 이런 뭐 레포트들도 좀 나왔는데요. 좀 LS도 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LS를 중심으로 LS 일렉트릭도 한번 타이밍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파르게 올라온 거 좀 감이 있어서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 왔으니까 행복한 고민일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고 가야 되는 시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니까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효성중공업이 매출도 1분기에 한 5천억 원 컨센 넘어서서 3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뭐 2분기도 이렇게 되지 아니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로스 우려감은 아니고 주가가 밸류 부담이 좀 높아서 접근이 좀 불가능하다 해서 기존 주주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냥 쭉 보유? 저는 보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상승 룸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은 쭉 보유해도 괜찮다. 다만 이제 신규로 전력 설비 쪽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 쪽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력 설비랑 전선까지 잘 확인해봤고요.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경기도 이천이 반도체 수도다. 누가 중국 우시를 걱정했냐라는 댓글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한 댓글 살펴볼 거고요. 앞서서 앞선 코너에서 30만 원 안착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생산 비중을 좀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16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최대치로 기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경기도 이천 반도체 수도다. 이런 기대감이 정말 커지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이천 M16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 공장의 월 평균 웨이퍼 투입량이 17만 장 수준으로 올라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중국 우시 공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우시 공장은 SK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디램 생산 거점으로 분기 기준 57만 장, 월 평균 약 19만 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M16이 이 수준에 바짝 따라붙은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작년 같은 시기엔 10만 장 수준이었는데 이 생산 능력을 1년 만에 70% 넘게 끌어올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천 M15X 공장도 또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생산 비중은 더 높아지고 또 우시 공장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국내에 있어서 생산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또한 한 가지 이유가 좀 될 수 있을 텐데요. SK 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미국 정부의 장비 반입 제한 조치가 큰 변수로 특히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나노급 D랩이나 또 HBM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중국 우시로 현재 들여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장비 반입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장비 교체나 수리조차 사실 어려워지면서 우시 공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과 또 HBM 중심의 생산 라인의 접점을 국내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M16은 HBM용 D램, 또 범용 D램 설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 고객사의 수요에서도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M15X까지 본격화가 된다면 이 국내에서만 월 100만 잔 이상 생산하는 D램 공급 체제가 구축되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또 안전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도 우위를 좀 지키기 위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댓글이었고요. 사실 이번 주 16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젠순왕 CEO가 방중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박람회를 참석하게 될 텐데 그때 기자회견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내일 일정상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만 원에 대한 안착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9만 2천 원 선에서 한 2% 정도 하락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5일선은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종가 흐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한화오션 쇠빙선 세계 최다 건조 실적 이제 북극도 한화구만이라는 댓글입니다. 최근에 북극 해빙이 빨라지게 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해빙이 가속화가 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가 또 운항 시간을 최대 40%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남방항로보다 훨씬 빠르고 또 물류 효율성 부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아가야 하다 보니 쇠빙선 기술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세계 최다인 쇠빙, 또 LNG 운반선을 21척이나 건조한 상황이고요. 이 댓글에서 언급한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중공업도 러시아 국영조 선수 의뢰로 또 15척을 설계 부문, 건조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환 SK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와 쇠빙선, 또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서항로 상업적으로 또 개발을 한다면 이 글로벌 선주들의 쇠빙 선박발주 요소는 또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또 삼성중공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한 겁니다. 또 정부도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 중심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담 부서 신설, 또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항로 상업화가 본격화되면 우리 조선업계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시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하나오션 하면 MRO,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면 FLNG로 이제 더 투자자분들께서 익숙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 이 두 종목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과 관련한 쇠빙선 쪽에서도 같이 좀 추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극항로에는 군사적인 긴장과 환경 문제 같은 변수도 사실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북극항로 상업화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러시아 간 나토 간 군사적 긴장이 또 커지고 있고 국제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상업화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현재 시장은 포착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환경단체와 일부 글로벌 해운사들이 생태계 파괴 우려로 또 북극항로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 부처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해운, 과학기술, 외교 등 여러 영역이 협력하는 범부처, 국제공조의 통합 전략이 현재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상 물류 비중이 높은 만큼 북극항로 같은 대체 항로 확보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 기회를 선점하는 게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또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은 이 북극항로는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복합 의제로 또 정책 일관성과 연계를 위해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정부 민간 연계의 통합 플랫폼과 이에 따라 극지 항해 인력 양성, 또 연구소 운영 확대, 데이터 수집 등 역량 강화가 또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극항로와 관련된 이슈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오늘은 다행히 또 조방원 쪽에서 시세가 좀 돌아오는 종목들이 확인이 됩니다. 조선주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조선주 살펴보면 조선 쪽에서는 오늘 기존에 잘 갔었던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1.4%, 한화오션 0.78%,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또 대표적인 페이스메이커인데 0.3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주 쭉 방금 보신 것처럼 차트 보시면 일봉상으로 모두 다 지금 윗꼬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개장했을 때가 훨씬 더 시세가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재 쪽으로 보더라도 좀 차별화가 있기는 한데 엔진 쪽도 오늘 시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강보합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한화엔진은 보합 정도, 그리고 한국카본은 2%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네.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쪽 차이점을 좀 본다면 기자재 쪽의 일봉을 봤을 때는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 말은 이제 말아 올리기 위해서 오후장까지의 흐름은 같이 좀 보시면 상승불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히려 좀 크게 하락을 하네요. 3.8% 정도 하락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쪽에 시세가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조방원 쪽으로 시세가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다시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이지만 3,200선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소폭 넘겨 있는 플러스권 강보합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을 본다면 현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외국인 쪽에서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부분으로 본다면 선물 쪽에서는 매도 계약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후장에서의 수치가 좀 변동이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